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밤사이 세계 곳곳에서 축하 미사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자정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은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녘 형제들에게도 성탄이 새로운 희망과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오늘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 미사를 통해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총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정부 건물을 겨냥한 테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도 늘리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양대 노총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 관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MW 차량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는 설계 잘못 때문에 일어났으며 BMW가 결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리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안마을을 덮친 쓰나미로 사망자가 373명, 부상자가 1,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쓰나미 직전 분화에 이번 쓰나미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화산에서 대폭발이 임박했고 또 다른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어젯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성탄절 축하 미사가 열렸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북한에도 새로운 희망과 빛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사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말했습니다.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아침엔 조민준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은 모습엔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젯밤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성탄 축하 미사가 열렸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이에게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특별히 갈라진 북녘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성탄이 새로운 희망과 빛이 되어 어렵고 힘든 마음속에 큰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오늘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 미사를 통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길 호소했습니다. 핀란드 산타 마을에선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어린이를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I want people to be happy. I want people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I want people to listen to each other better. And nowadays, I really want people to help the nature because nature is in the trouble at the moment. 미 플로리다 국립해양보호구역에선 산타클로스가 물속에서 수중장치를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성탄절 전야인 어젯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는 뭘까요?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 작은 성당에서 처음 울려 퍼진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온 지 벌써 200년이 됐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의 크리스마스 이브. 독일군 참호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 적으로 맞선 영국군이 그 멜로디를 따라합니다. 양측은 총을 내리고 전사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그러고도 4년 더 이어졌지만 기적 같았던 하루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노래는 매서운 겨울, 따뜻한 평화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찾은 소년 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로도 예루살렘에 만들어둔 산타의 집에서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거리 예배에서도 노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200년을 불렸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한 성당에서 성탄 음악회를 준비하다 오르간이 고장나 기타 반주에 맞춘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의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이 황폐하던 때였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율. 200년 동안 300개 넘는 언어로 불린 가장 사랑받은 노래가 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을 맞아 모두가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와 총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정부 건물을 겨냥한 테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전합니다. 멀리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위치한 정부 공공사업부 건물 인근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후 성탄절을 앞두고 이 건물을 겨냥한 폭탄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카불 경찰 대변인은 차량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은 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여러 명이 건물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P 등 외신은 이 테러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경찰 3명을 포함해 2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공공사업부에 근무 중인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격을 당한 공공사업부는 아프가니스탄 대탈레반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연금 등을 담당하는 곳이었다며 탈레반 및 이슬람 국가 IS가 벌인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10시쯤 한 남성이 브뤼셀 시내 도심 쇼핑거리에 있는 한 레스토랑 창문을 향해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국 뉴욕의 증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 또다시 연방준비제도를 지목했습니다. 뉴욕에서 심지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뉴욕 증시의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1% 급락한 21,792.2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21,000선도 위태롭게 보였지만 평소보다 3시간 먼저 장을 마감하면서 하락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1%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21% 급락했습니다. 성탄 전야에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설 등이 퍼지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The headlines that we got out of Washington has put significant amount of pressure on our markets, and it doesn't seem like there's an end in sight anytime soon.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주요 6개 은행 경영진과 통화하면서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 전야에도 연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라며 연준은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역전쟁의 필요성이나 달러 강세, 심지어 국경 관련 민주당발 셧다운도 이해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파워풀하지만 퍼팅을 하지 못해 점수를 기록할 수 없는 골퍼와 같다는 비아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정우입니다. 네,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불이 나는 게 매해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Decor lit up his newly remodeled home, but in a flash, was gone within minutes. Bright red and orange flames shot through the early hours just after. And you'll see the causes. We have faulty wiring, candles that are too close to Christmas trees, and you will see today how fast and how dangerous a fire in a Christmas tree can be.
fires are actually not that common, but when they do happen, they're extremely dangerous, and as you saw, they can get out of control very, very quickly. 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해안 마을을 덮친 쓰나미로 우려대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3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인 상황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입니다.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화산재가 분출합니다. 지난 주말인 22일엔 4차례나 분화해 상공 2,000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영국 BBC는 이날 분화로 화산섬 일부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일 전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남서쪽 3분의 1가량이 무너져 내린 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큰 규모의 해저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질학자 앤디 후퍼 교수는 섬의 해안선 지형이 바뀔 정도의 붕괴가 쓰나미를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산 폭발 직전 마그마 상승으로 인한 큰 흔들림으로 산사면의 암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화산 분출물 등 수백만 톤의 암석이 바닷물을 밀어냈고 이때 만들어진 파도가 해수면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쓰나미는 동심원 형태로 퍼지며 순다 해협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분화가 있은 지 20여 분 만에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해안 마을을 덮쳤습니다. 특히 움푹 들어간 만 지역은 더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해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건물들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20m 제 전방에서 최소 4m 정도 되는 높이였었습니다.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웅덩이에 또 많이 빠졌었습니다. 순다 해협 양쪽 40에서 50km에 이르는 해변 곳곳은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 쓰나미가 있기 직전 화산이 분화를 했고 이게 해저 산사태를 일으켜서 쓰나미를 발생시킨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성이 매우 강한 이 화산에서 더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환희 기자입니다. 순다 해협 인근 마을엔 분화 이튿날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져 비상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BBC는 현지 시간 23일 다시 화산재가 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은 크라카타우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1883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고 사라진 크라카타우 화산 자리에 1927년 새로 생겨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해 대폭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rakatoa is a very active volcano because it erupts frequently, perhaps every 2 years on average. Since 1927, it has erupted more than 50 times.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화산 주변 해저 지형 정보를 조사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거판이 만나면서 계속 지하에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화산 활동은 계속 있을 겁니다. 135년 전 크라카타우 화산 대폭발 땐 쓰나미로 인해 3만 6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활동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한 달가량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출범 이후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새해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400여 곳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중단은 전국 시도교육청들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입니다.
지난 7월 해병대 마리논 헬기의 추락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수리온 헬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육군은 어제부터 정밀 검사와 시험 비행을 마친 수리온 헬기의 정상 운항을 재개했고 나머지 헬기들도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 운행할 방침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성탄 전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처음으로 2% 이상 폭락한 건 역시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공격을 했었죠. 미 연준의 파월 의장 해임설이 퍼지고 있는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른바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대한상의가 매년 초가 되면 여는 재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2019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 대표 등이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평균 4년 정도를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인데요. 업종별로 영업기간이 가장 긴 건 의약품 11년 정도였고요. 알려진 대로 가장 짧은 업종은 음식점 업들이었습니다. 분식, 김밥 등이 3년 안팎, 커피 전문점은 2년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 도로에서 우체국 집배원 이모 씨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이 씨가 숨졌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우편물이 집중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 북구의 한 골프 연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스크린 골프장 카운터 위쪽 천장에서 연기와 불꽃이 튀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등에 손님 40여 명이 있었지만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BMW 차량 화재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BMW 차량에 또 불이 났습니다. 오후 6시 반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이동 중이던 BMW 3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 유해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의 도움으로 취재를 했던 독일 언론인 힌츠페터 곁에 묻힙니다. 5.18 부묘역 안장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한 성당 묘지에 묻혀있는 유해를 화장해서 내년 5월 안에 힌츠페터 기념 정원으로 이장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조선 왕실의 궁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는 분산이 돼 있는 관리기관들을 통합합니다. 관련 기관들을 한데 모은 국능유적본부가 새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1억 1,2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개구리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개구리는 몸이 가벼워서 발자국이 새겨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미국 유타주와 우리나라 신안군에서 발견된 데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명동 성당에서는 자정에 열린 미사에 이어서 역시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낮 미사를 진행합니다. 오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성탄절 연합 예배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하루 휴가를 낸 데 이어서 성탄절 휴일인 오늘도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휴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12일의 연차를 썼습니다. 전체 휴가 일수 가운데 57%를 사용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경기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이 이제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베트남에서 북한과 경기를 하는데요. 다음 달 아시안컵을 앞둔 평가전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지만 공기는 깨끗하고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면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추위를 몰고 올 텐데요.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목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또 부산과 울산에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5도, 대전도 5도, 전주와 대구가 6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함흥과 해주가 최고 7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는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호남 지방과 제주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탄절 전야인 어제 저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28명이 30분가량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공사 현장에선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신 노동자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놀이기구가 오르막길을 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힘없이 미끄러져 내립니다. 승객들은 공중에 멈춰선 열차를 아슬아슬하게 건너 리프트를 통해 탈출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프렌치 레볼루션이 운행 도중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탑승객 28명이 30분가량 공중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객이 들고 탔던 가방이 바퀴에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산곡분기점 근처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던 1톤 트럭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들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떼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학생이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먹고 나서 환각과 환청을 호소했다고 주장합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부작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3살 이모 양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2일 아침 6시입니다. 경찰은 이 양 방의 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12층 집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양은 사고 전날 병원에서 독감 진료를 받은 후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뒤 구토와 고열에 이어 환청과 환각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린다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주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2년 전에도 11살 어린이가 타미플루를 먹은 뒤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사제나 흡입제를 제외하면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만 257건의 타미플루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구토와 설사, 어지러움 등이지만 일부 어린 환자에게선 경련, 환각 같은 이상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런 현상이 약의 부작용인지 독감 때문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아이와 청소년은 타미플루를 먹은 후 최소 이틀 동안 혼자 두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제주 마라도에서 배가 9명을 태우고 제주 모슬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이 가파도 부근에서 멈춰섰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충혜 기자입니다. 마라도에서 출발한 199톤급 여객선 블루레이 1호에 문제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승객 195명과 선원 4명 등 199명을 태운 채 제주도 서귀포시 대장읍 가파도 남동쪽 0.5km 해상에서 멈춰선 겁니다. 사고 당시 여객선은 마라도를 출발해 제주 모슬포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출항한 지 15분 만에 침수가 되고 있다며 해경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굉음이 쿵 하고 나면서 배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어리둥절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는데 혹시 배가 좌초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배 아래 길쭉한 구멍이나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한장에 올라가가지고 타기실에서 물이 찬다더라고. 배가 깔아질 수도 있잖아요. 빨리 온 배에 넘겨야 된다 해서 빨리. 그래서 소악산 101호는 손님들 모시고.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자마자 사고 해역 근처에 있던 선박을 보내 승객 195명을 옮겨 태웠습니다. 승객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당초 목적지인 모슬포항 인근의 운진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늘리고 최저임금 위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속도 조절이라고 말하지만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궤도 수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요일인 그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회의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해 2시간 30분가량 격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따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통을 거친 끝에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을 보류하고 31일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주휴 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두 가지 모두를 빼고 월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안으로 가면 최저임금 위반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정부는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을 처벌하는 대신 계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내년 3월까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용노동부가 예고했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뀌게 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태웅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미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보죠. 네, 먼저 유급휴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즉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지만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주는 날, 즉 주휴일을 말합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돈 줄게, 일주일 내내 일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노동자에게 최소 일주일에 하루, 즉 24시간은 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밖에 약정 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서 유급 휴일을 더 설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때 주휴일은 포함해서 계산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앞서 말씀드린 약정 휴일은 빼고 계산하겠다는 게 어제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법정 주 휴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 이것을 예로 들어서 내년 월급이죠. 이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일한 시간만큼 받으면 내년 기준으로 월급이 146만 원쯤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정 주휴일을 넣어서 한 달에 209시간 일한 것으로 보면 월급이 174만 5,150원은 돼야 최저임금을 지킨 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애초 추진했던 안대로 약정 휴일, 즉 통상 토요일까지 계산한다면 월급이 202만 9,050원이 안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됐던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경영계가 반발했던 것이고요. 정부 개정안은 법정 주휴일, 즉 일요일만 계산에 넣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고 유급 휴일까지 넣어서 개선을 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연봉을 받았던 대기업 직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된다. 이 같은 기업들의 불만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점이 이번에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나온 바도 있고요. 네. 좀 짚어보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임금 체계 자체가 왜곡돼 있다.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 고용부가 예로 든 A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연봉은 4천만 원이 넘는데 이 중에 기본급은 보시는 대로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매달 받는 월급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급은 7,65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기업들이 매출이 높을 때는 수당인 상여금으로 좀 더 챙겨주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임금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예로 든 경우도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이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든 상여금을 다달이 주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안 수정을 주도한 책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이 뜻은 앞서 지난 17일에 발표됐었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부터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단순히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속도 조절보다는 궤도 수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를 했으니까요. 물론 청와대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1기 경제팀 때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웅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적폐를 돕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그 논의 방식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주무부처 차관을 지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거 박정희 독재 정권이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악습인 녹실회의를 되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에서 대놓고 재벌 적폐를 돕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적인 경제정책이 끼어들며 정부의 갈짓자 정책에 보폭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도 입법 예고까지 한 사안을 뒤집고 계도 기간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도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계는 후퇴한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영계도 역시 수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쟁점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할까요? 노사 양측 모두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핵심이 어쨌든 이제는 거의 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법정 주휴수당을 거의 공식화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단체도 그랬지만 굉장히 강력 항의를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당초에 나왔던 개정안이 법정 주휴수당, 이 주휴시간뿐만이 네. 아니라 약정수당과 약정근로시간까지도 함께 포함을 시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약정수당 부분을 왜 뺐느냐라는 측 여기에 대해서 녹실회의에서 말한
야합이다, 밀실 회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나온 이제 시행령 개편안의 수정안이죠. 노사 모두에게 지금 반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주장을 서로 절충해서 네. 이번에 정부가 안을 냈는데 그렇죠.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 쟁점이 역시 법정 주유수당이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A 아니면 B, 노사 한쪽의 선택을 뭐 한다 안 한다의 문제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의 편도 안 들면서 이제 모호한 중립적인 안을 내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사 모두로부터 지금 항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서 안태웅 기자와도 짚어봤습니다만 네. 이렇게 개정안을 수정하게 된 배경, 그동안에 뭐 상대적으로 연봉을 높게 받았던 대기업 직원들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당초에 나왔던 수정안은 법정 주유수당뿐만이 아니라 약정 수당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최저임금이 거의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에서는 이건 너무 기업 쪽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약정수당 부분은 빼고 법정 주유수당만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나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또 주유수당이었었거든요. 이 주유수당을 어떻게 해결을 못한 채 또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주유수당 부분은 좀 유권 해석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법정 이 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와도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 계속 부딪히면서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어느 정도의 가리를 했었으면, 이 갈무리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주유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도 뭐 충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요, 이제 한 달이 있고요. 그 시간분에 받은 한 달의 임금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8,350원이면 8,350원보다 못하면은 이제 위반이 되는 거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일한 시간을 어디까지를 일한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 약간 어렵지만 이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급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는 안 했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일한 거분에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급휴일 부분에서는 돈은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 받은 부분을 분모로 해서 이 시간대 임금을 나눠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런 소정 근로시간 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그 시간도 같이 일한 근로시간으로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었고요. 이 부분이 충돌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약정 휴일 수당과 약정 휴일 시간이 빠지긴 했지만 부담이 전혀 뭐 완화되지는 않았다. 뭐 여전히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기사도 약간 좀 힘드실 텐데 이해가 대한상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만약에 그 같이 시간분에 받은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약정 수당을 빼준 거는 약정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도 뺐지만 이미 줬던 임금도 같이 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같이 함께 빼버린 빠지니까 거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대한상의 입장에서는 그걸 빼준 것이 그렇게 대단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가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죠. 특히 왜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하면서 계도 기간을 늘렸느냐? 탄력 근무제를 아마도 이제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물론 2월에 실제적으로 입법이 돼야 되겠지만 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도가 뭐 거의 보이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 이제 최저임금법에서 약정 시간을 약정 수당을 뺀 부분도 뺀 부분이지만 이제 새롭게 나올 이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거의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 때문에 어제 그렇게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뭐 당분간 조금 어긴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의 실행의 묘인데 실행 자체에 있어서 당국이 더 많은 여유를 주게 된다면 훨씬 더 시행할 확률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인 거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노사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그렇다면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완전히 속도 조절이 아니냐, 판을 바꾸는 궤도 수정이냐, 속도 조절이냐 이제 이 논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딱 결과를 놓고 보면
궤도 수정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법정 주의 수당에 대해서 건드리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속도 조절이냐? 그럼 궤도 수정이 아니라면 굳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해놨더니 지금 보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게 정말 확실한 궤도 수정이라면 이 새로운 홍남기 2기 경제팀이 또 확실한 뷰를 이 입지를 포지션을 딱 정해놓는 것이 어땠을까? 이렇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노사에 계속되는 서로 간의 반발만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의견과 반발이 있지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대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월 1일부터는 네. 최저임금법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니까 어찌됐건 31일에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31일 직전에 나오는 게 마지막 수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결정한 대로 법정 주유수당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하나의 우리의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안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아들 이름이 붙은 이른바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 종일 정해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어제 오전 국회를 찾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원청기업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김용균법 처리를 꼭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법안 제대로 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도 죽습니다. 아드님의 죽음의 의미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좀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발벗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2월에는 꼭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위원들은 법안을 논의하자며 오전 10시에 만났지만 의견 차로 20여 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소위에선 여야가 큰 줄기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결국 최종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면서 감찰 대상이 아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첩보를 청와대 근무기간에 수집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해당 첩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청와대 근무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용호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위 첩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박 센터장 비위 첩보 수집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합니다. 당시 김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가 보낸 공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관계자는 김태우라고 이름을 밝힌 중앙지검 수사관이 연락을 해오고 며칠 뒤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식 문서 번호가 매겨진 채로 해당 공문을 보관 중입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 알아봤거나 같은 팀에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수사관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첩보 수집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12월 제정된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김영란법 적용도 받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 측은 현재 3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수사를 한 곳으로 합해서 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수사는 현재 대검감찰본부와 수원지검, 그리고 동부지검 등 3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청와대에서 대검감찰본부에 보낸 골프 접대 의혹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청와대 측을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들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병합 수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비서관이랄지 감찰반장 등 관계자들이 와서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 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 공채에 응모했다가 철회한 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또 골프 접대 의혹은 업무 목적이었고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김 수사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김용균 씨가 일을 하다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곳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업계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서부발전의 비상임 이사 박모 씨는 언론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참여정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대표시죠. 예, 여론조사 국장으로 한 3년간, 만 3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여론조사를 쭉 하면서 정치 컨설팅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에서도 박모 씨의 이력에는 컨설팅 업체 부대표와 대통령 비서실 여론조사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한 달에 한 번 이사회에 참석하고 한 해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제일 큰 게 저는 미세먼지였고 안으로 손이 자꾸 굽으니까 관성 같은 거, 관습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보신주의가 강하니까 그런 문화를 좀 깨겠다. 지난 9월 서부발전 상임감사로 취임한 최모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행정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캠프에서 자치분권 균형발전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에너지밸리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지만 해당 업계 전문가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최 상임감사는 공기업이 잘 운영되는지 들여다보는 상임감사라는 직책만큼은 꼭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한국서부발전 얘기를 또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일부 직원들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갑질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가 입수한 협력업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민원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11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을 서부발전 감사실이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본부 A 차장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음식점으로 불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대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집에 갈 땐 돈을 받아가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출퇴근 시 차량 제공 요구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A 차장이 사적 모임에 참석하거나 출퇴근을 할 때 차를 태워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차장은 당사자들의 그런 입장은 몰랐으며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A 차장은 임직원 청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조준한 증거가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로 조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저공 비행을 한 초계기가 위협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후지TV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레이더 전파에 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보도에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선박에 대한 정상적인 구조 활동이었으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해군 함정이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는데 일본 초계기가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감시 차원에서 레이더에 달린 광학 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진 않았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되어 있는 광학 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교신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통신 감도가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코리아 코스트란 단어만 인지했다며 인근에 있던 해경함을 호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히려 저공비행으로 접근해온 일본 초계기가 위협적이었다며 일본 측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의 입장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향해 어제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내에 있는 해당 기업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죠.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가 시작된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집행일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우리 측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판결 이후 양국 정부 관계자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별다른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어제 오후 5시까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어제 답변 시한이 넘자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적 교섭 상황을 고려해 집행일자를 결정할 것이라며 여전히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진 것도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후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혜입니다. 네, 전례 없는 통신 대란이 일어났었죠.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KT에서는 아현지사 같은 D등급 통신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달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점검 일지는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KT 측은 아현지사의 안전점검을 매달 실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체 점검한다는 건 1년에 몇 번 한다는 뜻입니까? 아현지사는 이게 월 1회. 월 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KT의 D등급 통신시설 안전점검 결과 자료입니다. KT 측은 주 1회 직원의 안전점검과 월 1회 직무 책임자의 안전점검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안전점검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 간소화가 이유였습니다. 아현지사뿐 아니라 같은 D등급 통신시설 354곳 모두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달랐습니다. SK텔레콤과 LG U+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D등급 통신시설의 안전점검 일지를 관리했습니다. 소방설비 상태 등을 하나하나 점검해 일지에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통신이 국민 생활에 굉장히 이제 밀접한 영향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낮은 등급 국사 시설도 각종 안전 설비들을 전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KT 측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일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상사가 실수를 해서 손에 쥔 탄두가 폭발을 했고 양쪽 고막이 터지는 큰 부상을 입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얘긴데요. 치료비도 지원받지 못했고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올해 심사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무장대기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수도 기계화사단 방공대대 윤모 상병은 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장전한 30mm 비호탄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상병이 탄두를 잡고 A 하사는 탄을 빼겠다며 장전용 렌치로 탄의 뒷부분을 쳤습니다. 현장을 감독하는 부사관이 또 있었지만 별일 있겠냐며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탄이 폭발해 윤 상병의 손엔 파편 수십 개가 박혔습니다. 양쪽 고막도 터졌습니다. 군은 얼마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촬영화상 전도인데 병원에 갔다가 돌아갈 거라고 그래도 제가 올라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군 병원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야 아들을 민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1,000만 원. 두 하사는 수술비를 빌리러 다니던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아들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로 양식을 보내고 요대로 해달라고 보냈는데 그건 누가 안 해줄겠습니까?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데. 전역한 윤상병은 자신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 8월 등급 미달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보훈처에 가가지고 보훈처장님 좀 뵐 수 있든지 아니면 그 밑에 분들 뵐 수 있는지 뭐 경창들 쫙 돌려고 못 올라가게 하는데. 보훈처는 심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사고 상황이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됐고 하사 2명에겐 각 벌금 100만 원씩 선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책임진 지휘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북한에 오랜 시간 억류가 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지난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숨졌습니다. 원비어에 대해서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요. 북한이 5,6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미국 법원이 어쨌든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거네요. 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판결에서 북한은 원비어에 대한 고문과 인질, 또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은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5,6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원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또 원비어 부모에 대한 유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3천여 명이 검색대를 제때 통과하지 못해 항공기를 놓쳤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평소 주말보다 4만 명가량이 많은 20만 명이 찾은 가운데 일부 터미널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9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3천여 명이 비행기를 놓쳤고 또 항공기 88대가 지연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독일의 최대 공항이 이용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항 측은 검색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벌여왔지만 내년에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3주 동안 카리브해에서 표류하던 코스타리카 국적의 어부 2명이 기적적으로 유람선에 의해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어부들은 지난 1일 코스타리카를 떠나 어로 활동을 하다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강한 바람에 밀려 항로에서 이탈했고 또 기름이 떨어져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부들은 처음 가지고 탔던 일주일치의 식량으로 3주를 버텼는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 구조했던 유람선도 당시 악천후 탓에 원래 항로에서 벗어나 운항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람선 관계자는 이 모든 일에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공기 깨끗, 기온 온화, 그리고 눈 날림인데요. 오늘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야외에서 성탄절 즐기시기에 무리 없겠는데요. 눈이 쌓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춥진 않았죠? 춥긴 했는데 오후에 볕이 좋았던 이브였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사실 실감이 안 났는데 노래 차트가 체감시켜줬다며 캐롤 즐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재밌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괜히 감기 걸리지 말고 집에서 코코아 한 잔 원샷하면서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오는 성탄절이지만 설레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지난 여름 불자동차라는 악명을 얻었던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원인, 결국 설계 잘못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넉 달가량 그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량이 작은 부품을 장착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열을 식혀야 할 냉각수까지 끓어오르며 불이 났다는 겁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설계 결함입니다. 화재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용량 부족에 기인합니다. EGR은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들여보내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EGR에 달린 냉각 장치, 쿨러가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춥니다. 화재가 난 BMW는 이 쿨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작거나 무리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됐다는 게 민관합동조사단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나타났고 쿨러에 금이 갔다는 설명입니다. 이 틈새로 새어나온 냉각수는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통로, 흡기다기관에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쌓인 침전물이 고온의 가스와 만나면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BMW 측은 앞서 EGR 바이패스 밸브가 잘 닫히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밸브에 결함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BMW 측이 밝힌 원인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정부는 추가 리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BMW가 교체한 EGR 모듈뿐 아니라 흡기다기관 등 다른 부품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 결함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단순 부품 교체만으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측이 화재 위험을 알고도 감추고 축소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파악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고 1년 전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결함까지 적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리콜은 수십 대 차량이 불에 탄 뒤인 올해 8월에야 시작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BMW 독일 본사는 2015년 EGR 쿨러에 금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꾸렸습니다. BMW 측이 처음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던 올해 7월보다 3년이나 앞선 때입니다. 또 지난해 7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문제의 부품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 BMW 내부 문건상에 충분히 그 화재와 연관된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데도 저희한테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같은 부품 문제로 환경부 리콜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이때는 심각성을 회사 측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BMW는 8월에야 리콜에 들어갔고 대상도 가능한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MW가 처음 밝힌 리콜 대상은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같은 엔진과 부품을 사용한 차량 상당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됩니다. 결국 6만 5천여 대가 추가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함 은폐와 축소, 늑장 리콜을 이유로 BMW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BMW 피해자 모임도 이번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위자료 요구액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이 확인된 즉시 리콜에 들어간 것이라며 늑장 리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지난 여름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 화재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BMW 차량 화재 사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BMW 측이 이 같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BMW 측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번 조사 결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 결함이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일단은 특히 이제 경유 차량에 달려 있는데요. 네. 자동차 엔진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여러 가지 배출가스도 적게 나오고 효율도 좋고 연비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너무 뜨겁다 보면 흡입된 공기 중에 질소하고 결합하면서 질소 산화물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낮춰주기 위해서 맑고 신선한 공기가 연료하고 혼합돼 들어가는 데다가 한번 펑 터트린 배기가스 네. 이걸 갖다 재순환해서 일부 섞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는데 모닥불을 피워놓는데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를 때 옆에 있던 재를 살짝 뿌리면 불이 좀 죽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엔진의 온도를 다소 낮춰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주는 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입니다. 네,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들여보내서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쿨러, 이 배기가스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온도를 낮춰주는 이 쿨러를 설계를 잘못했다. 이게 결론입니까? 예, 그렇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는 일단은 한번 터뜨려서 네. 불이 붙은 연료, 그 배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식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열 용량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열적으로 견디다 못해서 그 쿨러에 크랙이 가고 그로부터 누수가 발생하면서 냉각수가 새고 이러한 것들이 통로에 쌓이면서 어떤 슬러지 형태로 굳어 있다가 이 부분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원인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앞서 BMW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부 부품의 불량이 확인됐다. 그래서 리콜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그 불량이라고 확인했던 그 부품과 다른 부품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부품입니다. 네. 단지 결국은 이제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EGR의 쿨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거기에 있는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엔진 오일 성분이 결합이 돼서 불이 붙었다. 그리고 이제 흡기 다지관에 플라스틱이 녹고 천공이 발생하고 동일한 시스템인데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집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는데 하루에 서너 번 연다. 보통 이 정도로 설계를 하는데 이걸 하루에 1000번, 2000번 문을 여닫다 보면 문이 고장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문을 과도하게 여닫았다라는 게 민간합동조사단의 의견인 거고요. BMW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문이 부실했으니까 문을 튼튼하게 고치자 이 얘기거든요. 결국 EGR을 너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쿨러가 깨진 것이고 BMW 측은 쿨러를 튼튼한 걸로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민간합동조사단은 너무 과도하게 EGR을 사용한 운영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EGR 쿨러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BMW 측이 같은 의견인 거고 자, 그래서 BMW 측이 리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회사에서 제작된 EGR 쿨러가 여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은 기계적인 어떤 내구성 부분을 너무 과신을 하고 맹신하면서 EGR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EGR 가동률, 사용 비율을 줄이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동일한 화재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결국 EGR 쿨러를 교체해주고 각종 부품을 바꿔줬어도 단지 늦춰질 뿐이지 내구성의 한계는 올 수밖에 없게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합동조사단의 의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설계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렇다면 설계 용량을 더 높여서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걸 다시 장착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쿨러의 용량도 아예 높이고 여러 가지 내구성도 개선을 하고 특히 뭐 서지, 플라스틱, 흡기 쪽에 플라스틱 부품을 금속으로 바꾸고 그런데 이런 부품들의 재질이나 용량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너무도 많은 기관과 큰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기간과 많은 비용, 거기다가 또 내구성까지 또 합격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BMW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BMW 차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또 BMW 3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건 뭐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2009년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불이 난다고 한다면 이 EGR 문제가 아니고 BMW 측 뭐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합동조사단에서도 추가 조사 이후에 추가로 리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지를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BMW가 이제 EGR 쿨러에 손상이 있고 서지에 구멍이 나고 이런 것들이 불이 났다고 여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는 리콜 조치를 받고 나서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 앞으로 불이 절대 안 납니다라고 고객을 안심시킨 차량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불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이번 조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보다 많은 부품들에 대해서 추가 리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BMW 측은 3년 전인 2015년부터 이 부품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뭐 그에 따라서 조치를 준비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때 리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형사 고발을 하기로 했고요.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폭스바겐 사태 때는 14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문제였지만 이것은 화재 위험성이기 때문에 인명이나 사람의 생명에도 직접 연관이 있을 정도로 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이 결국 112억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규정 때문에 리콜 대상 17만 대 중에서도 2만 2천 대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고 매출의 1%에 불과한 어떤 과징금 규모다 보니까 112억 원입니다. 물론 현행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국토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최대 과징금 부과는 맞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고 예를 들면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발생했던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16조를 썼거든요. 우리보다 시장이 훨씬 적은 캐나다에서도 2조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쓴 돈은 결국 뭐 몇 천억도 안 되는 몇백억에 불과할 정도로 이런 어떤 징벌적 벌과금 제도나 각종 규정이 소비자의 안전이나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BMW 측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늑장 리콜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됩니까? 예,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민관 조사단에서 이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문제는 그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100%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화재 위험은 국토부 관할이고요. 배출가스 관련해서 기준을 넘는 건 환경부 관할인데 환경부 쪽에 문제가 된다. 결국 EGR 쿨러에 문제가 있으면 배출가스에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았죠. 우리는 불이 날 줄은 몰랐다라고 잡아떼는 상황이고 뭐 민간조사단에서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추정일 뿐이다 보니까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호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일 택시 운전사 12만 명이 모인 서울 집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카풀 서비스 허용을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인 어제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12만 명의 택시 노조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 원내대표는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함께 단상에 올랐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유와 물병 세례까지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택시노조의 카풀 반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2016년 총선 때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두 목소리를 낸다는 비난이 일자 어제 나 원내대표는 해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정당에서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해명에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졌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차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한 상표가 스타벅스의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었는데 두 상표의 도형과 글씨체, 발음 차이로 볼 때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티븐이란 상표입니다. 음료 유통업을 하는 최정현 씨가 우리나라 전통차를 수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차를 뜻하는 T와 천국을 말하는 헤븐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가 최 씨에게 특허 심판을 걸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차 관련 상표인 티바나를 베꼈다며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 특허 심판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상표의 도형과 색채 유무, 문자 수, 글씨체 등이 달라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음 차이도 커서 어렵지 않게 상표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불복했습니다. 이번엔 전국의 성인 남녀 511명에게 물은 결과 35%가 두 상표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특허법원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게 응답자를 호도할 수 있다며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이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나? 너무너무 수임료가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포기를 할 테니까 이거를 취하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취재진에게 미국 본사의 요청에 관련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동부의 에트나 화산이 또다시 분화했습니다. 검은 화산재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분화한 에트나 화산은 지난 8일에도 용암을 분출했는데요. 그동안 자주 분화했지만 이번처럼 화산의 측면에서 분화가 일어난 건 드문 현상입니다. 화산에 전에 없던 새로운 균열이 생기며 그 틈으로 용암도 분출됐는데요. 주변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고 인근 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현지 시간 24일 아침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거주자 6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아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거주자 한 명과 소방관 한 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어난 연이은 사망사고 소식에 주변 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대대적인 미세먼지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콕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악화하자 거리에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뿌리고 쓸고 닦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사실 물대포는 물이 닿는 범위 안의 미세먼지만 씻어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뿌연 먼지를 조금이라도 씻어보겠다는 겁니다. 태국 당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택배 배달원이 물건과 함께 넘치는 흥까지 전해주고 갔습니다. 초인종이 카메라가 관객이고 또 현관이 무대인데요. 움찔움찔 살랑살랑 영혼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긴 듯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택배보다 배달원이 더 기다려질 것 같다며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네, 성탄절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매년 2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은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수년 동안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장의 압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최근 몇 년간 공업계 고등학교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한 학교입니다.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지 취업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식당과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재직증명서와 월급 지급 확인서까지 있는 한 중소기업에 전화해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없었어요.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취업률이 한 75%나 70%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 못하면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간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특성화고 지원 사업에 선정돼 매년 1억 7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고3 담임이었던 당시 교장 아들은 취업률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취업을 나갔다 도중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격리했습니다. 취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난방이 있거든요. 난방 시설이 잘 안 되는데 거의 2개월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취업률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위를 보고를 합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교사들의 증언과 함께 취재진이 확인한 사례만도 10건이 넘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 주말에 불이 나서 2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 업소는 화재 경계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 꾸준히 특별 관리를 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는 까맣게 탔습니다. 지난 주말 불이 난 천호동 성매매 업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관할 소방서의 특별 조사를 받는 화재 경계지구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20년대 지어진 한옥마을부터 5, 60년대 지어진 쪽방촌 등도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이런 곳은 종로구에 10곳, 영등포 3곳 등 서울에만 22곳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되는 지역이라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천장엔 전선이 얽혀 있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는 따로 없습니다. 소화기는 만든 지 15년이 지났고 화재 감지기엔 휴지가 꽂혀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도 아예 없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2층에는 하나뿐이 없죠. 전문가들은 화재 경계지구만 전담하는 소방 특별 인력을 편성해서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지구의 끝 남극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얼마 전 뉴스룸에 출연해서 남극 여행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낯선 남극 대륙, 거길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주위가 온통 새하얀 벌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남극에서 42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남극은 지금이 여름이라 상대적으로 가장 덜 추울 때지만 영하 20도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수염엔 얼음이 달렸습니다. That was no joke. Oh man. Tougher than you thought? Yo, much tougher. 경기 뒤엔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 텐트 속에서 나흘을 더 머무를 만큼 예측 불허의 고된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15개 나라에서 57명이 도전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마라톤도 있습니다. 한 달 전 남극에선 일주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구경꾼은 지나가는 펭귄뿐. 얼굴과 온몸을 꽁꽁 싸매고 부지런히 달려도 하얀 눈밭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10kg짜리 일주일치 식량 보따리를 메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해발고도 3,200m 높이에서 산소 부족을 견디며 협곡을 달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달리면서 낯선 세상과 홀로 마주하는 것. 사람들은 그 도전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김미연이 어제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서브 득점만 5개를 터뜨리며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한 경기 서브 득점 5개는 김미연의 개인 통산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이기며 시즌 3연승을 달린 한국생명은 IBK 기업은행과 GS 칼텍스를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가 어제 OK저축은행을 61대 48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B에선 박지수와 손튼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과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위를 지킨 KB는 1위 아산우리은행을 3경기 차로 쫓고 있고 2연승에 실패한 OK저축은행은 5승 10패 5위로 3라운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성탄절인 오늘 북한 대표팀과 평가전을 통해 2019 아시안컵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섭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우리 시간 오늘 밤 9시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북한 대표팀과 A매치를 갖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난적으로 불리는 이라크, 예멘과 함께 D조에 속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대체로 흐리겠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면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성탄 즐기시기에 무리 없겠는데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모레 목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추위가 더 강할 텐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또 부산과 울산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5도까지 오르겠고 또 대전도 5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도 평양과 개성이 최고 5도, 함흥과 해주가 7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강추위가 찾아오는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호남 지방과 제주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자정미사에서 염수정 추기경은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녘 형제들에게도 성탄이 새로운 희망과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오늘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 미사를 통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고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또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른바 녹실회의라는 논의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BMW 차량에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차량 결함을 숨기고 늑장 리콜을 해온 BMW 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 동안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광주광역시에서는 BMW 3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 발생해 해안마을을 덮친 쓰나미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0여 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에서는 화산에서 폭발이 또 일어나 쓰나미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탄절 아침 JTBC 뉴스 아침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